안녕하십니까. 동형 모의고사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맡은 부동산학개론 이영섭입니다. 자, 동형 모의고사가 앞으로 4회 분량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시간을 한 45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잡으셔서요. 첨부되어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정답 체크하셔도 좋고요. 정답 체크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해설 강의를 좀 들으시고 내용을 정리해보고 또 본인이 틀린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4회분의 모의고사 분량을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4회분이라고 하면 말이죠. 문제 수로 따지자면 160문제고요. 지문으로 따지면은 5개 지문 잡으면 7, 800개 정도 되죠. 제가 문제를 낼 때 그냥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나 대충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짜집게 해서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책 찾아보고 작년에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거 찾아보고 올해 좀 나올 것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를 편집을 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핸드메이드 수제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잘 좀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동영상 강의 여러 번 또 반복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혼자 이렇게 앉으셔서 본인이 틀린 문제, 틀린 지문, 왜 틀렸을까? 또는 어떻게 고쳐야 정답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1번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동형 모의고사 첫 회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바로 계산 문제가 좀 나오죠. 그렇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이다. 2,0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였냐면 25개. 그런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1,600원으로 하락하자 수요량이 35로 증가하였다. 자,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요량 조건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최초의 값.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죠. 최초 값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한번 구하시고 그리고 변동된 값 기준으로 한 번 더 구해서 탄력성을 총 2번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일단은 변화 조건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면 원래 가격이 얼마였냐면 2,000원이고요. 2,000원일 때 우리 수요량이 몇 개가 되냐면 25개. 2,000원일 때 25개죠. 자, 이 상태고 그런데 가격이 1,600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400원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이 오르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몇 개로 올랐냐면 35개로 올랐다 이겁니다.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간대요. 최초값이라고 하는 건 가격은 2,000 기준이요. 수요량은 25개 기준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먼저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최초값 기준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값어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좀 하실 줄 아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니까 공식 자체가 가격 변화를 분해 수요량 변화를 하시면 되죠. 가격은 최초 2,000원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2,000분의 가격 변화율이 보니까 마이너스 400이죠. 400원 떨어졌죠. 마이너스 빼고 해도 되죠. 절대값. 그러니까 2,000분의 400이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밑에. 그리고 수요량은 25개입니다. 25개 기준이고 수요량이 10개 늘었네요. 그럼 25분의 10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초값 기준은 요 식을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자, 5로 약분하면은 위에는 5분의 2가 들어가고요. 아래에는 5분의 1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5분의 1분의 5분의 2가 되죠. 이것은 5분의 10이 되면서 탄력성 계산을 하면은 얘는 2가 된다. 자, 최초값 기준은 2라고 하나 나왔네요. 두 번째로 변동된 값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번에 값이 변동이 됐다는 얘기는 자, 1,600원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가격을 스타트를 할 때 밑에 1,6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역시나 400 변했으니까 1,600분의 400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수요량은 변동된 값이니까 35개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5분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지금 10개 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35분의 1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역시나 약분을 하면은 4분의 1분의 자, 위에는 5로 약분하면은
7분의 2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외항, 내항 곱하면 7분의 8이 되죠. 그래서 변동된 값 기준으로 하면은 7분의 8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초값 기준은 2, 변동된 값 기준은 7분의 8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답안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2번은 부동산 활동 및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총론 문제가 나오네요. 자, 1번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이 있습니다. 자, 과학성과 기술성. 그렇죠.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개념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기술성이라고 하는 거는 응용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원리와 기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2번에 부동산 활동은요, 두 번째 줄에 먼저 보실래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대요. 사회성과 공공성은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그럼 당연히 공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사익보다는 공익의 관점 두 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이니까. 3번에 부동산의 활동을 전문성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누죠. 3차는 가장 전문적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1차 활동이다. 1차 수준의 활동은 어떤 개인의 활동을 의미하고요. 2차 수준의 활동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관련 공무원들의 활동? 그리고 지금 보시는 3차 수준의 활동이 중개사에 의한 중개 업무 또는 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업무, 이렇게 본 직업에 있어 전문가들의 활동을 3차라고 하죠. 예, 잘 기억하세요. 3차는 전문가다. 4번에 부동산은 공부상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죠. 현장에 나가야죠. 그래서 직접 확인 분석하는 임장이 필요하다. 이런 지문이었고요. 5번에 부동산의 활동은 항상 장기적 관점이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필수 문제죠.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특히나 토지 특성 얘기를 했네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들. 그러니까 부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부동성은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알고 계시죠? 이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부증성이 있습니다. 부증성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네 글자. 비. 생산성.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것도 있죠. 자, 우리 영속성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 감가가 되지 않는 것. 비. 소모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개별성은 비. 자, 대체할 수 없는 성질이죠. 대체성이다. 어떤 이런 다른 이름들, 이런 다른 이름들을 쓰게 되면 생각보다는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이름 때문에 조금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 우리 부증성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도 있지만 면적의 유한성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겁니다. 이 특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특히나 최근 시험에서는 이 개별성이 비대체성이다. 이 표현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무조건 토지의 특성은 말이죠. 답안을 결정하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가번에 보시면 지역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세분화 나와 있다. 그리고 부분시장 나와 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는 부동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1번에 면적의 유한성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게 1번으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나번은 집약화라는 단어 딱 보면 나오죠. 예, 집약화는 어디서만 나올 수 있어요? 부증성. 그러니까 나번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아니라 비생산성이라고 하시면 좋겠네요. 비생산성. 다번에 부동산 시장은 물리적 장소가 없이 존재하는 뭐가 된다? 추상적 시장이 된다. 이거죠. 추상적이란 말도 부동성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비대체성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되겠네요. 라번에 소모를 전제로 한다. 자, 그럼 소모랑 관련이 있죠. 자, 이러한 이론이 적용이 불가하다. 왜? 소모가 안 되니까. 어떤 특성? 라번에 영속성 또는 비소모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다 틀렸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에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 다르죠? 부동산은 점유하고 다닐 수도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바로 부동성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없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특성들 다시 한번 쭉 외워주시는 게 좋다. 이 토지의 특성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4번에 부동산에 관한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동일한 상업지라고 하더라도 소매상점의 접근성이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1번 맞는 표현. 2번에 소유권은 무한히 미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또는 용도에 따라서 범위가 결정이 되죠. 우리 민법 211조에서는 212조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자, 정당한 이익이잖아요. 정당한 이익. 뭐 하죠? 사회 통념 용도 또는 뭐라고 하냐면 뭐 규범.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맨날 그러죠, 민법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법원의 판단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크게 보면 법 경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요거 정리를 살짝 하자면 입체 공간에서의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입체 공간은 복합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 개념도 있고 경제적 개념도 있고 기술적 개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체 공간이 가지는 법률적 개념이다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는 소유권 얘기하면 그건 법적 개념이다. 그렇죠? 입체 공간이 경제적 개념도 있느냐?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 가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합이다. 그럼 이것이 바로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고. 기술적 측면에서 따지자면 입체 공간은 바로 뭐예요? 공중, 지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표권까지 합친 3차원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공간 자체만으로도 복합 개념이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에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환경같이 주변이잖아요. 지역 주변 환경. 뭘로 해요? 개별 분석 아니죠. 예, 지역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미채굴 광물. 자, 일단은 광물의 광자. 이 광이 나오면 절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의 것이다? 광물은 광업권자의 것입니다. 소유권과는 별개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에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네.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틀린 부분 한번 쭉 짚어보죠. 자, 유효 수요가 되려면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매력에는 레버리지, 타인 자본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네, 레버리지 포함되고요. 2번에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사후적. 자, 요게 틀린 거예요. 요거 아니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량은 의도된 사전적이다 이렇게 하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몇 개를 사겠다고 의도한 사전적 수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도된 사전적. 빌라의 가격입니다. 앞에 일단은 빌라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아파트가 나왔죠. 두 개 재화가 서로 어때요 지금? 다르죠? 그랬을 때 빌라의 가격 변화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라고 하죠.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 수요량이 변화할 텐데 지금은 뭐냐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얘의 가격은 아파트에 있어서는 수요 변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의 수요 변화 요인인데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곡선을 이동시킨다 하면 맞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빌라의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대체제는 가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좌측 이동시킨다 하면 완전히 정확하죠. 일단은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에 대체 효과란 그러고 뒤에 보니까 자, 이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상대 가격의 변화가 없대요.
서로 간에 두 재화 간에 가격 차이가 없는데 요게 포인트예요. 실질 소득이 변했다 이랬잖아요. 소득이 변하면 무슨 효과요? 소득 효과네요. 그럼 여기가 틀렸죠 지금? 네. 그래서 당해 재화에 대한 수요량 변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5번에 두 번째 줄을 먼저 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가격 이외 요인. 그러면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게 틀렸네.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죠. 5번 지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탄력성에 대한 문제죠. 네, 옳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또 틀린 부분을 한번 잡아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중요한 문장이죠.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균형 가격 불변이죠. 다시 한번 외우세요. 완전 탄력은 뭐가 불변이다? 가격 불변. 이렇게 정확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2번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무슨 관계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클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기다 쓸까요? 교차가 0보다 크면은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대체제의 관계라고 부르죠.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죠.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하면 음수다. 그럼 둘의 관계는 보완제다. 자, 행여나 교차 탄력성이 0이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독립제. 대보독 이러면서 설명했었죠. 이론 시간에. 자, 어쨌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렇죠. 지금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요거 두 개 보완제야. 그런 말이 숨겨져 있죠. 자, 보완제면은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 가수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보실까요? X제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했죠. 그럼 Y라는 놈의 수요는 가수 반대, 수요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정확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죠. 한 가격의 변화분의 다른 재화의 수요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X가 나오고 여기 또 X가 나왔어요. 재화가 하나죠.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 변화는 이거는 가격 탄력성 얘기죠. 그래서 정확히 고치려면 교차 탄력성 살려두고 싶으면 X 가격 변화율분의 Y의 수요량 변화다. 재화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3번 얘기고요.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요거 1보다 작은 경우 시험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1보다 작은 거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비탄력이야 이런 말 하고 싶죠. 비탄력이면은 임대료를 인상해야 돼요. 비단은 고가 전략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하락했죠. 그래서 하락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인상했다. 그렇게 바꿔야 되죠. 그럼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5번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대요. 그럼 가격 탄력성 몇이 된다? 1이 됩니다. 뭐라고 불러요? 단위 탄력이다. 다시 한번. 가격 변화, 수요량 변화 같으면 탄력성 1. 이름은 단위 탄력이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6번은 그래서 2번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7번에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프린트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그림 위에다가 살짝 덧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 게 요게 공급 곡선 S, 그리고 수평으로 쭉 오고 있는 게 요게 DA,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게 B, 그리고 좀 서 있는 게 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A는 그럼 뭔지 딱 나오죠? A가 뭐예요? 여기다 오른쪽에다 좀 쓸게요. A는 수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완전 탄력이다. 이런 그림을 주고 싶은 거죠, 지금. 네, 메시지가 이겁니다. B랑 C가 있는데 B는 좀 자빠져 있네. 이렇게 누워있죠? 약간 좀 누워있으면 B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탄력이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자, C는 좀 더 서 있죠? 그럼 C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비탄력이야. 요걸 이제 갖다가 넣고 해석을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1번에. 1번 문장 상당히 어려운데 공급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세요.
량의 증가폭. 자, 이걸 갖다 제가 다른 말로 양 변화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증가폭이나 뭐 변화폭이나 똑같죠? 양의 변화폭은 탄력일 때 큽니까? 비탄력일 때 큽니까? 언제 양이 많이 변하죠? 양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확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탄력이죠. 그렇죠? 제가 이론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양은 탄력적일 때 더 변한다. 양탄 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는 뭘 골라야 되냐면 탄력적인 게 더 크다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C보다는 뭐예요? B가 더 크다고 해야죠. 그래서 요거 C보다 B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번에 공급이 증가할 때 지금 A래요, A. 이 A가 뭐예요? 완전 탄력이네.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니까 앞에서 했죠.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래야죠. 여기가 틀렸네. 1번, 2번 다 틀렸어요, 지금. 3번에 공급 증가 시, 자, 요것도 한 번 더 체크할까요? 이렇게. 가격의 하락폭. 가격 변화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그러면 가격 변화는 탄력일 때 큽니까? 비탄력일 때 큽니까? B가 더, 기억나십니까? 비탄력일 때 가격이 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 언제 크냐면 비탄력일 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탄력이면 양 변화가 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탄력인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B보다는 뭐예요? C라고 해야죠. B보다 C가 크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게 3번 얘기고. 4번에 대체제는 누가 많아요? 대체제가 많은 편이다 그랬는데 이건 탄력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C보다는 누가? B일 때 대체제가 많아요. 그래서 B가 이렇게 고쳐야 되죠. C에 비해서 대체제가 많다. 4번 틀렸고. 5번 질문에 B의 부동산의 경우 탄력이죠. 탄력이니까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것, 저가 전략이 수입 증진에 유리하고. 맞네요. C, 비탄력이죠. 비탄력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고가 전략 가는 게 유리하다. 오케이, 맞네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 2, 3, 4번 지문 굉장히 어렵죠. 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8번에 A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상황을 참고하여 옳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죠. 자, 일단은 여러 개의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문에 맞춰서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거꾸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네요. 1번에서. 자, 이 얘기가 바로 가번에 있죠. 가번에 아파트의 가격이 5% 상승하자 수요량이 6.5% 감소했다. 가격 변화폭이 커요? 양 변화폭이 커요? 이 6.5가 크죠? 5보다. 그래서 양이 더 많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지도 말고 탄력인 걸 알아야죠. 지금 6.5 탄력, 이 양 변화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굳이 가격 탄력성을 구하자면 가격 변화율이 5%고 양 변화율이 6.5% 마이너스 빼도 되죠. 자, 그랬을 때 얘는 탄력성이 1.3이 나온다. 여기까지 할 줄 알면 좋고요. 그래서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이다. 틀렸네. 1번. 2번에 아파트와 빌라 얘기네요. 나번에 있죠?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라는 놈의 가격이 어떻게 해요? 4% 마이너스 합니다. 자, 가격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빌라의 수요량이 5%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 보세요. 가격은 마이너스, 빌라 수요는 플러스. 아파트와 빌라의 가수가 반대죠. 그럼 보완제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나번에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관계에 있다. 즉,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더불어 빌라의 수요량도 같이 증가하는 게 보완제잖아요. 자, 이것도 교차 탄력성 한번 구해볼까요? 교차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아파트의 가격이 4% 하락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살리시고 빌라의 수요량이 5% 증가합니다. 그럼 플러스 5%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1.25가 나옵니다. 아, 왜 마이너스 안 버려요? 교차 탄력성은 그냥 음수값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이 둘의 관계가 보완제다. 이걸 바로 앞에 문제에서 했었죠. 지금 5번 먼저 볼까요? 가격에 대한 빌라의 교차 탄력성은 그래서 마이너스 1.2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번, 5번 동시에 틀렸죠, 지금? 자, 답은 좀 분석을 해볼까요? 빌라 나오고 오피스텔 나왔는데 빌라의 수요량이 10% 됐어요? 증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수요가 4% 뭐예요? 증가. 자, 보세요. 지금은 이놈 수요량과 이놈 수요량이죠. 수가 어때요? 두 개가. 같죠? 해석을 하자면 빌라 사고 오피스텔 같이 산 거잖아요, 지금. 수가 같으면 보완제라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둘이 보완제라면 말이죠. 만약에 빌라의 가격이 플러스가 되면 수는 같지만은 가수가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 가격이 플러스가 되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보완제 아닙니까? 그래서 3번에 빌라 가격 플러스 오피스텔 수요 마이너스 맞습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 4번에 빌라와 오피스텔은 대체제가 아니라 지금 따져보셨다시피 보완제죠. 그리고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1.259. 이 탄력성 문제 풀면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찾아보셔야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얘기했으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 이론 내용을 한 번 더 찾아서 동영상을 듣는 게 좋겠다. 네. 9번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이죠. 네.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지금 보시면 무작위적의 키워드들 나오죠. 연결 한번 해볼까요? 불규칙 나오면은 비주기적 경기 변동이다. 맞죠? 2번에 등기,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사자마자 하는 것들이죠. 다. 그리고 여기에 뭐 착공량 이런 거 들어가도 좋고요. 자, 이런 거 나오면은 현재 시점의 부동산 경기, 즉 동행지표적 성격을 갖는다. 맞습니다. 3번에 저점에서 정점 회복이죠. 이 회복 상당히 어때요? 느리죠? 근데 정점에서 저점 후퇴하는 이 후퇴 국면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모양새는 우경사의 비대칭 구조. 후퇴가 휙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죠.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갖는다. 4번에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자 보세요. 지난 5월을 정점. 뭐가 중요할까요? 이 표현 중에. 5월이 중요할까요? 정점이 중요할까요? 매년 5월이 아니라 지난 5월이에요. 매년 5월이었으면 봄, 계절 변동이었겠는데 5월을 정점으로 찍고 후퇴로 들어간다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이렇게 있는데 정점을 찍고 여기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일반적인 요 국면상 나타나는 요인이다. 그럼 계절 변동이 아니죠. 이게 바로 순환 변동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은 뭐 당연한 얘기죠. 경제 주체들이 모두 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에 틀린 거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 초과, 부분 시장별로 공급 초과나 수요 초과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부분 시장별로 다 다르죠. 세분화된 시장별로 다 다르는 게 바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고가성이 아니라 이 자리에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부동성이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부분 시장, 세분화, 국지화 이런 말 나오면 정답은 뭐다? 부동성이라는 거. 답을 찾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확실히. 그래서 1번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2번에 저량 분석 키워드죠. 저량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신규 주택이 단기에는 분석이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규의 단기적 제한성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중요하고요. 3번에 정보 비용이 왜 필요하느냐.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4번에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격은 다시 각종 수요 공급의 원인 등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창조 및 파괴. 5번에 유사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부분 시장별로 각기 달라진다.
시장의 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부동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1번에 지대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전학파 얘기가 좀 나오죠.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다. 에헤이.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다. 고전학파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신고전학파 얘기죠. 고전학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대는 잉여다 이랬어요. 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다 그랬고, 지금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 2번은 포인트가 여기죠. 외곽. 시골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대체성이 작은 것들, 즉 땅값이 작은, 낮은 이런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입찰지대 포인트. 입찰지대 정의하실 때는 토지 이용자가 얻게 되는 이윤이 극대화된다. 자, 이윤이 극대화 이런 말 아니죠. 이윤이 극대화가 아니라 뭐가, 초과 이윤은 오히려 뭐가 돼요? 0이 되고, 그리고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금액이 극대화되는 거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그 수준의 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자, 4번은요. 문장을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일단. 리카도에 의하면 누구는, 지대는 이렇게 나갑니다. 거꾸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되지 않으며 될 수도 없다라고 가야 돼요. 리카도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리카도에 의하면 누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거꾸로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가 됩니다. 4번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다. 5번에 지대곡선의 기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 토가 들어갑니다. 토. 그래서 토지 사용량 분의 위에 한계 운송비 또는 수송비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이냐면 이게 틀렸죠 지금. 요 단위당 한계 운송비라는 말하고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이다. 요 말을 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자면 기울기는 뭐에 대한?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에 대한 뭐에 값이다? 운송비에 값이다. 이러시면 돼요.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답 4번이고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요. 2번, 3번, 5번 같은 지문은 바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입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죠. 튀넨의 입지. 튀넨의 입지는 뭘 중요시합니까? 튀넨은 수송비보다 판매 활동 천만에. 자, 이 상품 판매 활동과 수송비를 서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상품 판매 활동의 중요성보다 뭘 중시한다? 수송비를 중시합니다. 튀넨은 누가 뭐래도 수송비. 자, 2번에 상호 비교 구매라는 표현 나오죠. 자, 무슨 품이요? 선매품. 틀렸죠? 3번에 국지 원료, 편제 원료. 이것도 외워야 되죠. 자, 국한된 지역, 편중된 지역에 존재한다. 원료가. 원료 구하기 빡세네. 자, 무슨 지향형이에요? 얘 원료 지향형 맞습니다. 근데 중량 증가 나왔죠. 중량 증가는 제품이 무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시장 지향형이죠. 따라서 이건 중량 감소 산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원료 지향형이죠. 2번도, 3번도 틀렸고 4번에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여기 포인트가 나오네요.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쓰니까 비용 절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럼 모여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유리하다? 집적이 유리하다. 오케이. 얘가 정답입니다. 5번에 운송비와 노동비를 고려했답니다. 운송비와 노동비. 그리고 비용 최소화 관점, 공급자 관점이죠. 이게 틀렸죠. 래시가 아니라 베버의 최소 운송비 이론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유추법 얘기 나오는데 지금 뒤에 유추법이 아니죠. 뒤를 쫙 읽어보면 매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한다.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는데 이 변수, 원인 변수죠. 얘를. 매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독립 변수로 놓고
그리고 이 변수들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 자, 이건 무슨 모형이냐면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죠. 1번 틀렸죠.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 분기점 모형이네요. 누구예요? 크리스탈로가 아니라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이렇게 가야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얘기입니다. 3번에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말이죠. 두 가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첫 번째는 각기 중심지가 고유 상권을 가지고 제품별로 이렇게 나눠서 입지한다는 게 크리스탈러 이론인데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모여 있는 거. 인접해서 영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답니다. 조금 정리해드리자면요. 제 이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크리스탈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 크리스탈러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보면 되시죠. 첫 번째는 자, 일단은 사람들이 한 군데서 모든 물건을 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목적 구매 여행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마트 같은 데를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마트 안에서 콩나물도 사고 옷도 사고 가전제품 사고 다 사잖아요. 이런 걸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고전적 분포 이론에 의하면 콩나물 같은 이 신선식품들은 근린상권에서 취급을 하고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준내구재들은 도심지역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파는 가게랑 가구를 파는 가게가 서로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한 군데에 이렇게 모여있는 대형 할인점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목적 구매 여행 설명할 수 없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현대에 나타난 어떤 이마트 같은 이마트라고 쓰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대형 할인 매장. 이 대형 할인 매장에 대한 쇼핑 패턴을 설명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또한 요새는 점포들이 모이면서 집적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모였을 때 발생하는 어떤 비교구매 효과 또는 점포의 집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지금 3번에 대한 지문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에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죠. 주어가. 자, 그리고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보다 재화의 도달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객의 통행거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편의점에 가는 사람하고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멀리서 오냐는 얘기죠.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상당히 짧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온다는 얘기예요. 5번에 레일리 법칙에 의하면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나오죠. 자, 도시의 뭐에 크기에 어떻다? 비례하여 배분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1강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2강 해설을 하면서 14번부터 해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